자, 이번에 볼 내용은 쿠버넌티스 서비스의 또 다른 내용으로 헤드리스 서비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리스 서비스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서비스의 네 가지 타입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가지 타입 기억하시나요? 뭐였었는지? 첫 번째는 클러스터 IP. 여러 개의 파드 엔드포인트를 묶어서 단일 진입점을 제공해줬던 클러스터 IP가 있었었고요. 두 번째로 그 클러스터 IP로 연결되어 있는 파드들에 대해서 외부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노드 포트가 있었고요. 그걸 또 확장해서 만들어주는 로드 밸런서가 있었고, 그리고 ETC 호스트스와 같은 네이밍 서비스를 지원을 해줬던 이스터널 네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서비스들의 목적은 우리가 보면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었죠. 뭐 했었냐면, 제가 웹 UI라고 하는 파드를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세 개 실행했다고 보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엔드포인트가 따로따로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 대한 바로 단일 진입점에 뭘 만들겠다? IP 어드레스, 버추얼 IP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목적이었었고요. 그 IP를 통해서 접근했을 때 이쪽 세 개 중에 하나를 33.3%씩 로드 밸런스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확장시켜서 노드 포트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서 운영해 줄 수도 있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배우는 여러분 헤드리스 서비스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클러스터 IP가 없는 서비스를 헤드리스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클러스터 IP를 안 만들어요. 무슨 말이니?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주는데 단일 진입점을 만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IP 어드레스가 없어요. none이에요. 그러면요, 저 IP 어드레스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접속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하겠다? 엔드 포인트를 묶어주긴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헤드리스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단일 진입점에 대한 IP가 없는데 뭐하러 사용합니까? 바로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뭐래요? 단일 진입점이 필요 없을 때 쓰겠다라는 거죠. 그럼 대신에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쓰겠죠. 단일 진입점이 없는데 없는 걸 그대로 있는 거 있으나 없는 거 있으나 똑같으면 쓸 필요가 없겠죠. 대신에 헤드리스 서비스를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얻을 수 있냐면 바로 파드들에 대한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에 대한 DNS 레코드를 어디에다가 우리 쿠버넌티스가 가지고 있는 코어 DNS에 등록이 됩니다. 레코드로. 그럼 뭘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파드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DNS 리졸빙 서비스로 요청할 수가 있게 돼요. 딱 그거예요. 헤드레스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파드들의 엔드포인트를 DNS 리졸빙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그게 바로 헤드리스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자, 뭔지 잘 모르겠죠? 네, 이거 실제 운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단일 진입점을 만들어주긴 해요. 묶어주긴 해요. 엔드포인트를 묶어주는데 IP 어드레스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제가 늘상 얘기했던 10.xxx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는 안 만들어지게 돼요. 대신에 엔드포인트들을 묶어주긴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준다고요? DNS 리졸빙 서비스를 코어 DNS에다가 저장을 해준다. 뭐로요? 파드의 IP,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임스페이스, 파드, 클러스터, 로컬이라는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DNS 레코드를 구성해준다. 요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DNS 레코드를 구성해주는 것 때문에 뭘 쓰는 거예요? 헤드레스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그럼 직접 구현을 해보면은 알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직접 구현을. 자, 저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헤드레스 서비스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서비스입니다. 우리 타입은 뭘로 넣어놨죠? 클러스터 IP 타입으로 넣어놨어요. 그런데 클러스터 IP 저 10.100.100.100 만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거 안 만들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 제가 확고하게 딱 얘기해요. 나 클러스터 IP 필요 없어. none이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헤드레스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헤드레스 서비스는 클러스터 IP가 none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헤드레스 서비스입니다. 뭐 타입 헤드레스다 이런 게 아니에요. 타입은 우리가 앞서 봤던 타입 그대로 사용하면서 클러스터 IP를 none으로 설정해 주게 되면은 헤드레스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그젬플을 가지고 실제 DNS 서비스가 어떻게 지원되는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넌티스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엑셀로.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좀 사이즈 좀 아이코 조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여기에 디렉토리에 7챕터로 들어가서요. 여기에 있는 서비스 중에 디플로이 엔진엑스 얌을 기억하시죠? 자, 내용 한번 볼까요? 디플로이 엔진엑스 뭡니까? 엔진엑스 웹 서비스를 몇 개 운영해줘? 3개. 네, 레이블은 웹 UI라는 레이블을 붙여서 3개 운영해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kubectl create 잠시요. create 파일 이름 deploy nginx 야무를 동작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파드가 3개가 동작될 텐데 그거 한번 보자고요. kubectl getpads 좀 자세하게 보게 IP 어드레스 엔드포인트를 보고 싶어서요. 와이드하게 하면서 실시간으로 watch라는 커맨드와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자, 노드 1, 2, 3의 각각의 네, 이러한 엔드포인트 어드레스를 가지고 동작되고 있네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엔드포인트 어드레스는 쿠버넌티스가 동작될 때 만들어지는 거고 여러분과 저는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번호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 랜덤하게 사용되지 않는 IP가 할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스케줄러가 결정합니다. 어느 시스템, 어느 노드에서 네, 어떻게 동작되느냐에 따라서 IP 어드레스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왜 나는 강사님하고 틀리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당연히 틀린 거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 진입점이 필요했던 거고요. 매번 다른 IP로 가지고 동작이 될 테니까 뭐 고정됐든 고정되지 않았든 단일 진입점을 가지고 이 3개의 엔드포인트 중에 하나랑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클러스터 IP였던 거고요. 정리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3개의 엔드포인트에 해당하는 무엇을 만들겠다? 단일 진입점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타입으로? 바로 헤드레스 서비스 타입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만들어 놓은 네, 야물 파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뭡니까? 셀렉터에 app가 웹 UI인 것들을 조금 글자 좀 키워볼까요? 확장해서 이 정도면 더 보기 좋죠? 웹 UI라고 하는 것들을 묶어서 그럼 요 3개가 묶이겠죠? 네, 단일 진입점으로 클러스터 IP 만들어줘. 그런데 나는 뭐가 필요 없어? IP. 클러스터 IP는 필요 없어. 묶어는 주되 IP는 없어도 돼 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실행해 보는데 실행하기 전에 실제 클러스터 IP의 내용을 가지고 2가지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클러스터 IP에 대해서 제가 요거부터 동작을 해볼게요. kubectl create 파일 클러스터 nginx 야무를 동작시켰더니 kubectl get 서비스 보세요 여러분. 클러스터 IP가 생기고 여기로 접속하게 되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3개 중에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걸 우리는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거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뭐 한다고요? 헤드레스 서비스로 클러스터 IP가 none인 상태로 동작해 봅시다. kubectl create 파일 헤드레스 서비스 야무를 동작시킬게요. 이렇게 동작시켰고요. 자,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자, 비교해 보세요. kubectl get 서비스 봤더니 자, 헤드레스 서비스가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위에 있는 클러스터 IP 서비스랑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 보이시죠? none. 단일 진입점 IP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3개의 엔드포인트는 묶어놨습니다. 셀렉터로 레이블들이 동일한 것들을 묶은 거죠. 봅시다. kubectl describe. 자, 서비스 누구? 헤드 레스 서비스. 헤드레스 서비스 엔터 눌렀더니 여기 보이십니까? 엔드포인트 3개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클러스터 IP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헤드레스 서비스라고요. 그런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DNS 리졸빙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뭐에 대해서? 파드 IP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리졸빙 레코드가 기록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코어 DNS에. 정말로 그런지 그거를 확인해 볼 텐데 그거를 확인해 보려면 하나의 파드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 뭘 만들어 볼까요? CentOS? 요 하나 만들어 가지고 컬 명령으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kubectl 명령에서 run 커맨드 내려주는데 저 직접 접속하기 위해서 it까지 써줄게요. 그리고 name은 자 name부터 쓸까요? name은 테스트 파드라고 하나 붙여놓죠. 그리고 자 name을 붙였으니까 이미지를 써주는데 이미지는 CentOS 7 버전을 사용하고요. 그러면서 뭐까지 IT 옵션 넣어주고 CentOS 7 버전에서 빈 밑에 배시로 바로 실행하도록 구현해 보겠습니다. 파드 하나 실행하는데 파드에 직접 접속을 바로 하겠다는 얘기죠. 자, 테스트 파드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되면서 러닝 됐네요. 그럼 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테스트 파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저 이런 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get에서 나의 DNS 서버가 누구니 했더니요. 10.96.0.12야 라고 나오네요. 우리의 코어 DNS의 IP 어드레스예요. 마스터가 제공해주는 코어 DNS의 IP입니다. 자, 여기로 이제 DNS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다른 거 아니라 우리 앞서 봤던 영상 슬라이드 잠깐 보면 자, 헤드레스 서비스라는 걸 운영하게 되면은 보세요. 파드 IP. 자, 보이십니까? 여기 파드 IP, 어드레스, 네임스페이스, 파드, 클러스터, 로컬. 파드에 IP가 있었습니다. 엔드포인트 IP 어드레스에 대한 레코드 정보가 코어 DNS에 추가돼서 저는 이러한 DNS 리졸빙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그러니 한번 구현해 봅시다. 자, 컬 명령으로 실행해 볼게요. 저 위쪽에 있는 파드 IP 3개 중에 하나 10.45.0.0도 있고 10.36.0.1도 있거든요. 그럼 저 이 10.36.0.1로 해볼까요? 10 대신에 대신 문자로 도트 대신에 10.36 대신 문자 0 대신 문자 1 요 파드에 해당하는 무엇을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 클러스터 로컬까지 요게 바로 도메인이에요. 레코드입니다. DNS 레코드. 이렇게 이런 이름의 DNS 리졸빙을 하게 되면 실제 10.36.0.1 파드와 연결시켜주는 리졸빙 서비스를 코어 DNS가 지원해 주는 거. 그게 바로 헤드레스 서비스입니다. 네, 자 봅시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제가 엔터 눌렀더니 컬 명령으로 연결됐죠. 뭐가 나오죠? 요 파드가 지원해주고 있는 뭡니까? Welcome to Nginx 결과물이 표시되는 게 보입니다. 이런 서비스까지 추가로 지원해주는 거죠. 자, 뭔지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헤드레스 서비스 정리합니다. 헤드레스 서비스는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냈나요? 네, 다른 거 아니라 바로 아이쿠 클러스터 IP를 none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헤드레스 서비스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바로 서비스에 대한 단일 진입점을 묶어주긴 하지만 IP는 없어요. 대신에 각각의 파드에 대해서 DNS 레코드 정보를 코어 DNS에다가 등록시켜서 리졸빙 서비스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헤드레스 서비스라고 합니다. 쿠버네티스가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파드 간 접속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고 파드의 이름이 자주 바뀌는 서비스보다는 어느 곳에 stateful set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파드의 이름이 보존됐던 거. 그러한 파드 이름이 보존되는 서비스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헤드레스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을 봤습니다. 자, 헤드레스 서비스 정리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책에서는 또 다른 서비스로 큐브 프록시라고 하는 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큐브 프록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프록시라고 하는 거는
실제 쿠버넌티스에서 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 눈에는 잘 안 띄는 아이예요. 쿠버넌티스에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큐브 프록시라고 하는 거는 실제 쿠버넌티스 서비스를 구현해 주는 백엔드 시스템이에요. 백엔드 어떤 동작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나 서비스로 뭔가 뭘 만들어 볼까요? 클러스터 IP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 서비스로 클러스터 IP 하나 만들어줘 라고 여러분이 요청을 했다. 쿠버넌티스에게.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클러스터 IP로 단일 지점의 IP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엔드포인트를 수집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한번 요거 색깔 같은 거 한번 바꿔볼까요? 잉크 색깔을 네, 이런 거로 바꿔볼게요. 알고 봤더니 백엔드에서 뭔가 동작 중인 애가 있는 거예요. 누구요? 큐브 프록시. 어떻게 동작 중이냐면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큐브CTL 저 get 하드스 정보들을 볼게요. 네, 이거 좀 글자 키워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자, 큐브CTL get 하드스 정보를 보는데 all name spaces를 한번 보겠습니다. all name spaces 봤더니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스터 노드 1, 2, 3 총 4개의 큐브 프록시가 동작 중이에요. 얘네들은 각각의 노드 1, 2, 3 마스터에서 큐브 프록시 가 동작 중인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해주냐면 우리가 이렇게 클러스터 IP 서비스와 같은 거 보세요. 큐브CTL get 서비스 하고 엔터를 누르면 보시다시피 이런 클러스터 IP 서비스가 있고 헤드리스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요청하게 되면 백엔드에서 누가 큐브 프록시가 동작을 해요. 그러면서 뭘 해주냐면 각각의 노드에 있는 큐브 프록시는 요 노드의 IP 테이블스의 룰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클러스터 IP로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아니면 여기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IP에 대해서 여기로 연결할 수 있도록 IP 테이블스 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그런 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죠. 자, 지금 여기는 노드 1 시스템이에요. 자, 제가 노드 1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실제 그런 IP 테이블스의 룰이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떻게 확인하냐면 IP 테이블스 자, -t not 테이블로 saved 모드로 확인해 보는데 자, 여기다가 그램 명령 집어넣고 뭘 보냐면 80 포트에 대해서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비 커맨드가 잘 안 돼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눌러보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10.44.0.1 그쵸? 10.36.0.1 또 10.45.0.1에 대한 IP 어드레스가 무려 10.100.100.100에 대해서 여기로 접속하면 3개 중에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룰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거 만드는 아이가 바로 큐브 프록시예요. 뭔지 아시겠죠? 큐브 프록시는 그래서 크게 2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요, 바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클러스터 IP에 해당하는 IP 테이블스 룰을 만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서비스 타입을 노드 포트라고 운영을 해주면 노드 포트가 생기겠죠. 이 노드 포트를 리슨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용자의 접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포트를 열고 리슨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 커넥션을 탁 잡아줍니다. 누가? 큐브 프록시가. 그런 다음에 그 포트에 대한 IP 테이블스 룰을 가지고 3개의 파드 중에 하나랑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 IP 테이블스 룰까지 만들어주고 관리해주고 포트를 리슨해주는 아이가 바로 누구? 큐브 프록시가 하는 일입니다. 정리되십니까? 그래서 큐브 프록시는 여러분 마무리 정리해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큐브 프록시가 하는 일은
IP 테이블스 룰을 만들어서 운영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주죠. 그런데 동작되는 방식이 총 3가지 방식으로 동작돼요. 아주 오래전에 쿠버네티스 초창기에 사용됐던 유저 스페이스 모드가 있고요. 유저 스페이스 모드는 지금은 잘 운영되진 않고 유저 스페이스 모드는 쿠버네티스 초기 버전에서 잠깐 이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 노드가 있으면 노드 포트에서 IP 테이블스 룰이 먼저 적용이 되고 적용된 상태의 결과를 큐브 프록시가 받아서 파드와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쓰이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모드가 뭐예요? IP 테이블스 모드고 그게 현재 디폴트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방식입니다. 그거 외에도 IPVS라고 하는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리눅스 커널의 L4 로드 밸런서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본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이걸 쓰고 싶으면 먼저 뭐부터 IPVS를 지원해주는 모듈을 노드 1, 2, 3 안에 모듈을 커널 모듈을 활성화시켜주는 작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타입을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다? 디폴트는 IP 테이블스 모드로 운영이 되고 그거를 서포트해준 아이가 누구다? 큐브 프록시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합니다. 큐브 프록시는요. 서비스 API, 나 클러스터 IP 만들어줘, 노드 포트 만들어줘 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게 되면 실제 IP 테이블스 룰을 노드 1, 2, 3에서 실행해주고 노드 포트로 접속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노드 포트를 리슨하면서 클라이언트 커넥션을 잡아서 IP 테이블스 룰로 연결시켜서 파드와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 요 2가지 역할을 수행해주는 애가 누구? 큐브 프록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제가 서비스라고 하는 챕터 7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전부 알려드렸어요. 아직 서비스에 대해서 백엔드에 동작되는 원리 또는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구조 이 부분들은 지금 아주 자세히 소개되진 않았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 책의 뒤에 챕터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멀티 호스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CNI가 무엇인지, 그리고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백엔드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큐브 프록시를 통해서도 잠깐 알려드리긴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요 책의 뒤쪽에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가 오늘이다. 수고하셨습니다.